친구 박수진을 놀래켜 주려고 이른 아침 비행기를 타고 7시에 그녀 집에 도착했어요.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늦잠 자는 친구는 보이지 않았어요. 욕실에서 물소리와 함께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문 안 잠갔어. 들어와. 이 목소리. 왜 내 남편 이준호랑 비슷하지? 갑자기 든 생각에 깜짝 놀랐다가 스스로 웃음이 나왔어요. 욕실에선 목소리가 변형되기 쉽고 게다가 준호랑 수진은 원래 사이가 안 좋았는데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수진이 나 몰래 이런 대형 사고를 치고 있다니? 돌아오면 꼭 따져 물어봐야겠어요.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욕실 물소리가 멈추고 문손잡이 돌아가는 소리가 났어요. 황급히 등을 돌리며 소리쳤어요. 나 수진 아니야. 그 친구 김지연이라고. 안쪽에서 움직임이 멈추더니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 녀석 남친 생겼는데도 말 안 했다니 라이브 방송 목격할 뻔했잖아. 허둥지둥 문 쪽으로 가는데 문이 저절로 열리며 수진이 아침 메뉴를 들고 서 있더라고요. 지연아,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윙크하며 대답했어요. 너의 작은 속셈을 알아버려서 말이야. 수진이 말하려는 순간 욕실에서 다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수진, 이리 와. 아까와는 다른 톤이라 착각이었나 봐요. 수진이 응답하자 습관적으로 뒤를 돌아봤는데 목욕타월 둘은 넓은 어깨의 뒷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허리라인 완벽한 몸매가 정말 준호랑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오늘 왜 이렇게 자꾸 준호 생각이 날까? 2달 출장 동안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가? 평소에도 풀쩍 달라붙는 스타일이라 수진이 늘 인형 액세서리라고 놀리던 준호. 이번 출장 소식에 삐친 얼굴로 2달을 어떻게 버티냐며 투정 부렸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빈 별난인데 회사 일이 막바지라 같이 갈 수 없었죠. 온갖 말로 달래고 매일 영통 조건을 걸어 겨우 설득했는데 내가 먼저 친구 집 들렀다는 걸 알면 또 삐지겠죠. 처음 수진에게 준호를 소개할 때만 해도 둘은 물과 기름처럼 안 맞았어요. 수진은 준호가 너무 차갑다며 준호는 수진이 시끄럽다며 서로 눈싸움을 했죠.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오히려 내 관심을 독차지하려고 경쟁하는 사이가 됐어요. 이제 수진도 남친 생겼으니 앞으로는 4명이 같이 놀 수 있겠다 싶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진 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소리는 멈췄지만 계속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자 불안함이 밀려왔어요. 수진이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어 문을 걷어찰 뻔했을 때 마침내 문이 열렸다. 수진이 문 앞에 서 있었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그녀를 부축했다. 왜 그래? 남자친구랑 싸웠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남자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 사람은 어디 갔어? 얼른 말해봐. 내가 혼내줄 테니까. 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맞아. 내가 좀 더 빨리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삑 하는 전자도어락 소리가 났다. 나가보려는 순간 수진이 내 팔을 잡았다. 남자친구가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갔어. 그녀의 침실에는 문이 2개 달려 있었는데 아마 그 남자는 나를 피해 다른 문으로 나간 모양이었다. 수진아, 나를 남 취급하는 거야? 남자친구 생겼는데도 말 안 하다니. 하마터면 내 남친과 정면으로 마주칠 뻔했잖아. 대체 누구야? 내가 아는 사람이야? 창가에 기대어 선 수진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직업 특성상 아직 공개하기 어려워 호기심이 더욱 솟구쳤다. 직업? 혹시 연예인? 설마 왕카이카이? 일부러 열광하는 척하자 수진이 웃으며 내 입을 막았다. 이 싸가지야. 왜 자꾸 캐물어? 장난을 주고받으며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화장실에 간다고 하는 수진을 대신해 소파에 앉았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기도 전에 택배 기사가 스스로 문을 열었다. 문이 잠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진의 남자친구가 나갈 때 문을 닫지 않은 모양이었다. 서둘러 택배를 수령하려는 순간 송장에 적힌 남성용 슬리핑백이 눈에 들어왔다. 준호도 잠잘 때 항상 고치처럼 몸을 감싸는 슬리핑백을 사용했었다. 놀려도 그는 늘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거 없으면 못 자 라고 말하곤 했다.
화장실에서 나온 수진에게 택배를 건네며 농담처럼 물었다. 수진아, 남친이랑 동거 중이야? 일종의 동거죠. 그녀는 택배를 흔들며 당당하게 말했다. 잠자리 바뀌면 못 자는 체질이라 너의 준호가 슬리핑백에서 잘 잔다며? 한 번 사봤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덧붙였다. 남친한텐 그렇게 잘해주면서 내겐 비밀로 하다니. 설마 내 존재감이 뒤로 밀린 건 아니지? 웃으며 내 팔을 잡은 수진이 말했다. 당연히 아니지. 넌 영원한 내 베프야. 그 정도면 됐지. 캐리어에서 선물 상자를 꺼내 건넸다. 이것 때문에 출타를 일찍 마쳤어. 어서 열어봐. 상자를 연 수진은 얼어붙었다. 에르메스 백이 들어있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지며 입술이 떨렸다. 마음에 안 들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당연히 좋아. 어떻게 알았어? 수진이 달려와 꽉 안았다. 출장 전 우연히 그녀가 누군가와 전화하며 이 백을 원한다는 말을 들었었다. A시에 재고가 없어 인근 도시 매장을 돌아다니며 겨우 구입한 것이었다. 수진에게 깜짝 선물을 주려고 나는 사흘 밤을 새우며 일찍 귀국했다. 계산할 때 점원이 내게 운이 좋다고 말했다. 이 한정판은 전 세계에 단 2개뿐인데 바로 전에 누군가가 사갔다고 한다. 그래. 난 정말 운이 좋지. 수진과 친구가 될 수 있어서. 수진은 내 초등학교 동창이다. 그땐 내 성격이 내성적이라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기 일쑤였다. 그때마다 수진은 앞에서 나를 막아서며 지켜줬다. 그녀가 전학 간 후 오랜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에서 다시 만났다. 고3 때 오빠 결혼 비용을 마련하겠다며 집에서 거액의 예물을 받고 내게 퇴학을 강요했을 때도 수진이 도망치도록 도와줬다. 우리는 A시의 같은 대학에 합격했다. 내가 장학금을 타면 항상 절반을 나눠줬다. 졸업 후 내 경력이 빠르게 쌓이자 곧바로 수진을 유망한 대기업에 소개해줬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됐다. 갑자기 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무슨 소리지? 내가 일어나려는 순간 수진이 팔을 잡아당겼다. 내 방에 물건이 너무 많아서 안 쓰러진 거야? 가지 마. 나중에 또 놀리잖아. 그녀는 말하며 침실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다시 앉으며 투덜댔다. 알았어. 정리하라고 부를까 봐 걱정이야. 내 난장판은 정말 못 치우겠더라. 수지는 밖에선 항상 말끔하지만 집안은 늘 엉망이다. 내가 매주 청소부를 보내지 않았으면 여기가 어떤 꼴이었을지 상상도 안 된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문 열리는 소리에 나는 깜짝 정신이 들었다. 새벽 3시에 비행기 타려 일어난 탓에 너무 졸렸던 모양이다. 문득 준호 그 질투꾼이 내가 일찍 돌아와 수진 집에 먼저 들른 걸 알면 어떻게 될지 생각하니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진아, 나 먼저 갈게. 수진이 잠옷 차림으로 침실에서 나왔다. 바래다 줄까? 내가 눈을 흘기자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은큼하게 굴었다. 어제 늦게 자고 오늘 일찍 일어났잖아. 우리 지연아. 너만 날 걱정해주는구나. 그녀에게서 묘하게 익숙한 향기가 느껴졌다. 하지만 순간적인 접촉이라 자세히 맡아보지 못했다. 소파 위에 놓인 감색 물건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잡아당기니 넥타이였다. 무늬는 내가 결혼할 때 준호와 함께 디자인한 특제품이었다. 나는 넥타이를 들고 수진을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수진이 픽 웃으며 말했다. 잊었어? 내가 출장 가기 전날 저녁. 준호가 여기에 넥타이를 두고 갔잖아. 그러고 보니 그런 일이 있었다. 왜 이렇게 오래 안 찾아갔을까? 직접 가져다 줘야 한다니. 내가 투정을 부리자 수진이 어깨를 으쓱였다. 걔가 날 싫어하는 건 내도 알잖아. 차라리 내가 가져가는 게 낫지. 수진과 작별하고 황급히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마자 외쳤다. 서프라이즈. 자기. 보고 싶었어. 하지만 맞이한 건 준호가 아닌 텅 빈 집이었다. 추운 듯한 공기는 며칠간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았다. 준호는 어디 간 거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간신히 초조함을 눌러 참으며 영상통화를 걸었다. 길게 울리는 벨소리에 마음이 점점 가라앉았다.
자동 끊기 직전. 땀에 젖은 준호의 얼굴이 화면에 비쳤다. 자기, 어디야?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출장 중이야. 회사에 긴급한 일이 생겼어. 준호는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도 출장 중이니까 내가 먼저 돌아갈 줄 알았지? 특별히 말하지 않았어. 왜 이렇게 땀을 흘리고 있어? 내가 평온한 척 목소리를 낮췄다. 회의 끝나고 핸드폰을 놓고 왔어. 복도에서 내 전화벨 소리가 들려서 뛰어왔지. 준호가 뒤돌아보이며 호실 배경을 보여줬다. 나는 살짝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전화 안 받으면 시간 될 때 다시 걸면 되지. 그렇게 뛰지 말아요. 아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에 내가 물었다. 언제 돌아와? 내일이면 돼. 다시 수진 남자친구 이야기가 떠올라 참지 못하고 물어봤어. 그런데 수진이 남자친구 생긴 거 알아? 오늘 아침에 걔 집에서 남자친구 만날 뻔했는데 얼굴은 못 봤어. 너희 둘은 꼭 한 몸처럼 친하지 않았나? 내한테도 안 말했는데 내게 알려줄 리가 있겠어? 준호의 말투는 평소처럼 담담했어. 그럴 것 같아 더 묻지 않았지. 전화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준호 동료가 전화했어. 형수님. 준호 형 출장 갔는데 혼자 계셔서 걱정되네요.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괜찮아요. 오늘 일찍 비행기 타고 와서 낮잠 자려고요.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한 괜찮으니까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형수님. 회사에서 다들 알아요. 밖에서는 차가운 CEO인 준호 형이 사실은 완전 내조의 왕이시죠. 형수님은 항상 첫째라니까요. 웃으며 전화를 끊었어. 막 잠들려는데 회사에서 내일 업무 보고 하라더라. 가방을 뒤적이니 서류 봉투를 수진 집에 두고 온 거야. 다시 수진 집으로 갔는데 역시나 집에 없었고 전화도 안 받아줬어. 비밀번호로 다시 들어가 서류를 챙기려는 순간 식탁 위에 놓인 남문안개 해물죽 포장지가 눈에 들어왔어. 준호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였지. 현관 신발장에 놓인 남자 슬리퍼 사이즈는 280이었어. 준호 신발 사이즈와 똑같았어. 슬리퍼를 응시하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터무니없는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 분명 피곤해서 그런 거라며 문을 닫는 순간 수진 집 앞 이웃 할머니가 다가왔어. 아가씨, 오늘 아침에 택배 온 것 같은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눈이 침침해서. 감시 카메라 좀 봐줄 수 있겠니? 할머니는 날 수진으로 착각한 듯했어. 설명하지 않고 CCTV를 확인했지만 택배 기록은 없었어. 화면을 끄려는 순간 스크린에 번쩍이는 장면에 온몸이 얼어붙었어. 손이 떨리며 정지 버튼을 눌렀어. 재생 발을 천천히 돌리자. 내가 떠난 직후 수진이 남자를 팔짱 끼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 남자는 무언가 눈치챈 듯 CCTV를 돌아보았지. 그 얼굴은 밤마다 나를 바라보던 바로 그 눈동자. 준호였어.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했어. 아침에 수진 집에서 샤워하던 남자가 바로 그였구나. 문을 원격 조작해 마치 떠난 것처럼 속였던 거야. 떨리는 손으로 기록을 더 뒤졌어. 내가 출장 간 2달 동안 준호는 수진과 함께 살며 부부처럼 동거했지. 3월 23일 오후 1시. 수진과 준호가 나를 공항에 바래다 준 뒤 2시에 함께 집에 들어갔어. 공항에서 집까지 차로 정확히 1시간 걸리는 거리였어. 3월 22일. 출장 전날 밤 11시 준호가 다시 찾아와 새벽 3시까지 머물렀어. 목에는 그 유명한 감색 넥타이가 걸려 있었지. 3월 15일 결혼기념일. 준호는 회사 야근이라며 수진 집에서 2시간을 보냈어. 2월 17일 내 생일. 2월 10일. 1월 26일. 달력이 넘어갈 때마다 가슴에 칼이 박히는 듯했어. 아가씨, 괜찮니? 할머니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 울음보다 찡그린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 괜찮아요. 먼저 가볼게요. 3년 사귄 남자친구랑 언제 결혼할 거니? 너희 아이면 분명 예쁠 텐데. 그 남자애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믿음직해 보이더구나.
3년? 준호와 결혼한 지도 벌써 3년이네. 그들이 함께한 건 우리 결혼 전일까? 후일까? 나는 거의 넘어질 듯 비틀거리며 이 숨막히는 공간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엘리베이터 딩 소리와 함께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오후에 집에서 낮잠 자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껏 놀 수 있어. 하지만 오늘 이후로 정말 끝인 거지?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난 지연을 슬프게 할 수 없어. 갑자기 공포가 엄습한 나는 진실을 마주하기를 거부했다. 문고리를 놓고 뒤로 허둥지둥 물러섰다.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내 귀를 때렸다. 수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2달 동안 우리는 진짜 부부처럼 함께한 시간만으로도 충분해. 아침 일은 내 잘못이었어. 너무 부주의했지. 알고 있잖아. 난 절대 지연을 잃을 수 없다고. 이번만 예외야. 하지만 난 참을 수 없어.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의 모든 사랑을 원해. 알아. 소원 하나 들어줄 수 있나요? 뭔데? 불꽃놀이 쇼를 보고 싶어요. 당신은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해준 적 없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인데 단 한 번이라도 전 세계 앞에서 고백해주세요. 침묵이 흐른 뒤 준호가 대답했다. 좋아. 비록 내 최애는 여전히 지연이지만 내 마음속엔 항상 당신을 위한 자리가 있을 거야. 그 말만 들으면 저는 평생 만족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동시에 나는 방을 뛰쳐나왔다. 택시를 잡아 도시를 무작정 돌게 했다. 1바퀴, 2바퀴. 머릿속은 과부하 상태가 되어 텅 빈 껍데기만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아가씨, 대체 어디로 가는 거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도움 필요하면 말해요. 집으로 모셔다 드릴까?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걱정스럽게 쳐다봤다. 괜찮아요. 강변으로 가주세요. 흐트러진 정신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곳은 준호와 수진이 약속한 고백의 불꽃놀이 장소. 두 사람 사랑의 증명지가 될 곳이었다. 나는 20년 지기 친구에게 영원한 마음의 한 구석을 고백하는 남편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강가바람은 습기를 머금고 내 얼굴을 애정 어리게 스치며 동시에 냉정하게 핥히고 지나갔다. 주변 행인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수근거렸다. 알았어? 오늘 시내 한복판 다리를 통째로 빌려서 대형 고백 이벤트 한다던데. 강변 도로 전부 통제했다나 봐. 진짜 재력가네. 불꽃만 90억 원 넘게 썼다더라. 조명쇼 36억 원. 장소 대여료 36억 원. 인건비까지 합치면 한밤에 180억 원은 깨지는 거 아니야? 180억 원이면 평생 먹고 사는데 충분한데. 하룻밤에 탕진하다니. 부자들은 돈이 불타나 봐라. 너는 몰라. 이게 바로 돈으로 행복 사기라는 거야. 로맨스라고. 로맨스? 어떤 로맨스는 타인의 고통과 눈물로 피어올리는 법이다. 사람들의 감탄사 속에서 나는 무감각해졌다. 보이지 않는 손이 목을 조르는 듯 숨이 막혔다. 밤 8시 정각. 쇼가 시작됐다. 하트 모양의 화려한 불꽃들이 먹장밤 하늘을 가르며 치솟아 최고점에서 펑 터지며 강물에 반짝이는 별빛을 뿌렸다. 그 빛은 내 창백한 얼굴도 비추고 있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 순간적인 환상으로 사랑을 증명하려 든다. 영원을 약속하는 이 어리석은 행위를. 봐봐. 와. 진짜 예뻐. 불꽃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 J&S. 이거 누구랑 누구야? 영원한 사랑이라니. 이건 완전 영화 속 장면이잖아. 군중 속에서 여자애의 비명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다. 저기 대형 스크린 봐. 실루엣 2개. 남자가 무릎 꿇고 꽃을 들이고 있어. 안아요. 키스해. 이거 무슨 드라마 현실화냐. 다른 여성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갈라졌다. 청혼이 분명해. 이렇게 환상적인 걸 어느 여자가 거절할 수 있겠어? 평생 못 잊을 추억 만드는 거야. 평생 못 잊을 거라니. 나 역시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누구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렇게 환상적이고 웅장하며 로맨틱한 고백이 사실은 두 사람의 불륜을 끝내는 이별의식이 될 줄은. 강 한가운데 하얀 비단 장막을 두른 배 한 척이 다가오고 수많은 드론이 윙윙거리며 배 주위를 돌더니 거대한 하트 모양의 불빛원을 만들어냈어요. 드론에서 쏟아지는 무수한 꽃잎은 마치 분홍빛비처럼 요트 위에 두 사람을 감쌌고 그 모습은 극한의 아름다움을 자랑했죠. 저기 배에 탄 두 사람이 주인공인가 봐? 분명히 그렇겠지. 이렇게 스케일 큰 걸 보면 현장에 있을 거 아냐? 아쉽게도 너무 멀어서 얼굴은 안 보이네. 혹시 뭔가 숨기는 거 아냐? 그래서 배에 숨은 거고. 너 왜 그리 부정적이야? 이렇게 큰 스턴트를 벌이며 고백하는데 뭘 숨기겠어. 그냥 조용히 하고 싶어서일 거야. 나는 꽃비에 휩싸인 유람선을 바라보며 이준호와의 첫 고백이 떠올랐어요. 대학 무도회에서 그는 나에게 첫눈에 반했고 어설프게 만남을 만들려 했죠. 당시 열등감에 시달리던 나는 그가 장난치는 거라 생각해 계속 거절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실망한 듯 다시는 귀찮게 하지 않겠다며 돌아섰고 그 순간 차도에서 차가 내리막길을 내려오며 보도 쪽으로 돌진했어요. 그는 날 밀쳐냈지만 자신은 다리가 부러진 채 병원 신세를 졌죠. 병문안을 가며 세심히 돌보던 중 그가 단순한 부잣집 도련님이 아니라 진심임을 깨달았어요. 퇴원 날 그가 고백을 미룬다고 해 당황했는데 하루 뒤 기숙사 앞에 수천 개의 초롱불로 만든 거대한 하트 속에서 장미꽃 더미에 둘러싸여 고백을 했죠. 기숙사 조명까지 우리 이름으로 점등되게 했던 그 스케일. 지금도 변함없이 화려하네요. 아가씨, 왜 울어요? 감동이셨나 봐요. 이런 아름다운 순간엔 웃어야죠. 저도 보다가 연애하고 싶어졌어요. 지나가던 행인이 휴지를 건네며 말했어요. 그제야 얼굴에 흘러내린 눈물을 발견했어요. 휴지로 얼굴을 닦으며, 네. 너무 감동스러워서요. 주변의 박수와 감탄 속에서 나는 마음껏 울음을 터뜨렸죠. 26살의 나는 주변엔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지만 유년 시절 차가운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남동생을 원하던 부모님은 태어난 내게 애자, 미친 새끼라 부르며 오빠의 무료 가사 도우미로 살게 했죠. 수많은 상처를 겪으며 단단해졌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다시 한번 나를 내리쳤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벗어둔 갑옷을 다시 입으면 되니까. 내일부터는 단단했던 김지연으로 돌아갈 거예요. 상처 준 사람은 이제 필요 없어요. 집에 돌아와 이준호가 선물한 것들을 하나씩 모아 태워버렸어요. 침대에 누우니 생각보다 금세 잠들었죠. 아침에 눈 뜨니 이미 화요테크놀로지 마케팅 매니저 김지연이 되어 있었어요. 이번 실적 보고회에서 뛰어난 성과로 열띤 박수를 받았죠. 자리로 돌아오자 직속 상관 왕 씨가 회사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고 이끌어준 멘토이자 친구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어요. 지연 씨, 이번에 정말 잘했어요. 본사 쪽에서 CC에 새로 설립되는 비즈니스 센터 담당자로 이동할 인원을 뽑고 있대요. 2년 전엔 BC로 가는 기회를 포기하셨지만 이번 거는 더 귀한 플랫폼이에요. 인생의 전환점은 때론 한두 번의 선택에 달려있죠. 왕 자매님, 결심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예전엔 A씨를 떠나기 싫었죠. 여기엔 준호가 있고 수진이 있고 제가 익숙한 모든 것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잘 됐네요. 본사와 조율해서 한 달 후에 출근할 수 있게 할게요. 왕 자매의 눈빛에서 칭찬과 기대가 느껴졌어요. 퇴근 후 친한 동료들과 본사 이동 이야기를 나누며 사옥을 나서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들어왔어요. 지연, 어디 가려고? 나는 막 출장에서 돌아왔는데 내가 또 떠난다고? 문득 뒤에서 나타난 준호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동료들에게 먼저 가라고 손짓한 뒤 담담하게 말했어요. 제가 아니라 동료가 가는 거예요. 평소처럼 세심한 준호가 가방을 내려주고 외투를 벗겨주었어요. 깜짝 선물이야. 자주 가던 고급 레스토랑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예약이 한 달씩 걸리던 곳이었죠.
이 집 요리가 자네 입맛에 맞을 거야? 들뜬 목소리로 말하던 그는 의자를 밀어주며 속삭였어요. 이젠 내가 매입했으니 언제든 와도 돼. 억지로 미소를 지은 제 모습을 눈치챈 듯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왜 그래? 기분이 안 좋아? 출장 일정이 빡빡해서 밤을 새웠거든.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저녁. 희미한 침실 조명 아래 창밖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갑자기 준호가 등을 감싸며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오랫동안 안 했는데. 나 생각해? 그의 손길이 닿자마자 CCTV에 찍힌 그와 수진의 모습이 떠올라 속이 메스꺼웠어요. 화장실로 뛰어가 토악질을 하는데 준호가 걱정스럽게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 음식이 문제였어? 비싼 정장 바지에 토사를 묻혔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던 그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청결을 중요시하는 그가 저를 위해 더러움을 참다니. 아침. 부드럽게 다가온 준호가 체온을 확인했어요. 진짜 괜찮아? 오늘은 회사 말고 집에서 쉬어. 그가 출근하자마자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생리가 2달째 밀린 게 떠올랐거든요. 어린 시절 영양실조로 불규칙했던 생리주기. 하지만 이번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혔죠. 검사지 결과를 움켜쥔 손바닥에 땀이 맺혔어요. 3년간 간절히 바라던 아이가 찾아온 순간. 하지만 이제 우리 관계는 너무나도 조각난 상태였습니다. 이 아이를 낳는다면 나는 이준호와 끝없이 얽히게 될 거예요. 그건 절대 원하는 미래가 아니었어요. 눈물이 글썽해지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미안해. 아가. 낙태를 결심했어요. 지금 당장 준호를 보기 싫었어요.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필요했고 새로운 삶을 설계할 시간도 필요했죠. 그래서 출장 간다고 문자를 보내고 병원 예약을 했어요. 입원 이틀째. 준호가 병원을 찾아왔어요. 문득 그가 내 모든 동료 연락처를 가지고 있던 게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감시였음을 깨달았어요. 눈가를 붉힌 채 병실 문 앞에서 그는 물었어요.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아이를 왜 죽이는 건데? 때가 아닌 거려. 내 차분한 대답에 그는 폭발했어요. 때가 언제란 말이야? 일만 중요하지 나는? 내가 이미 성공했는데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까지 일에 매달리는 건데? 삐삐 소리가 우리 말싸움을 끊었어요. 수진이 전화인 걸 직감했어요. 2번째 울린 전화를 받은 그는 얼굴색이 변했어요. 회사 급한 일이 생겨서 금방 돌아올게. 그가 떠나자 뒤를 밟았어요. 계단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사무치게 했죠. 준호 씨. 임신 3개월이에요. 말도 안 돼. 조치했잖아. 지워. 그런데 지연 씨는 애를 안 낳잖아요. 제가 낳게 해주세요. 해외로 떠날게요. 1년에 1~2달만 만나도 돼요.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어요. 1달 후. 준호의 게임 회사 상장일이 다가왔어요. AI 맞춤형 여성향 게임으로 유명해진 회사죠. 완벽한 남편, 이미지로 유저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이제 그게 역풍을 불러올 차례였어요. 15일간 수집한 준호와 수진의 증거물들, 사진, 영상, 채팅 기록을 언론과 게임 포럼에 유포했어요. 군말 없이 터진 스캔들의 주가는 폭락했고 상장은 무산 위기에 처했어요. 비서가 가져온 불륜 증거를 본 준호는 넘어질 뻔했어요. 내 번호는 이미 차단된 뒤였죠.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갔지만 빈 방과 이혼 서류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산은 각자 분리됐으니 저는 제 몫만 챙겼어요. 그의 사업은 치명타를 입었고 가문의 명성도 김가에 넘겨줘야 할 판이었죠. 떠나기 전 박수진을 만났습니다. 수진 씨, 전부 알고 있어요. 제가 출장 간 2달 동안 그분과 동거했죠. 수진의 몸이 굳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침묵으로 인정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수진은 더욱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이 에르메스 가방을 원한다는 말을 일부러 들리게 했죠? 제가 사줄 걸 알았으니까요.
모든 걸 계획해서 이준호 씨와 함께 있는 걸 우연히 보이게 만들려 했던 거죠?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제가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더 많은 걸 알게 될 줄은 몰랐죠.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아, 이렇게 알았으니 말이야. 난 진심으로 준호를 사랑해. 내가 날 잘 대해줬으니 이번만 양보해주면 안 될까? 애원하는 듯하지만 어딘가 당연한 듯한 어조였습니다. 왜 하필 이준호 씨였죠? 세상에 남자는 얼마나 많은데. 수진이 갑자기 흥분했습니다. 우린 중학교 때 첫사랑이었어. 우리가 먼저 만났다고. 당시엔 집안 차이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을 뿐이야. 내가 우리 사이에 끼어든 거라고. 내가 제3자야. 처음 소개시켜줬을 때 모르는 척했지만 내가 몰래 만나자고 하니 곧바로 왔잖아. 아직도 미련이 남았던 거야. 게다가 옛날에 내가 아니었으면 너는 마을 방랑자에게 시집갔을 거야. 준호를 만날 기회조차 없었을 거라고. 그녀의 히스테릭을 보며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내 뜻대로 해. 난 그 사람도 너도 포기할게. 2달 후 CC에서의 삶이 정상궤도를 찾았을 때 이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 기획서를 준비하던 중이었죠. 그는 수염을 대충 깎고 눈빛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가문에서 버림받은 뒤 친구들을 통해 나를 찾아다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기회를 한 번만 줘. 허스키한 목소리로 애걸했습니다. 서류를 내려놓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이미 끝난 일이에요. 당신의 선택이 모든 걸 결정했죠. 아니야. 난 오직 너만 사랑해. 수진과는 그녀 집안의 투자 유치를 위해 어쩔 수 없었어. 투자 철회 협박을 받았단 말이야. 우리 미래를 위해서였어. 이미 아이는 없앴다고. 너만을 사랑하는 거 알잖아.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소용없어요. 이젠 들을 준비가 안 됐네요. 그 후 매일 회사 앞과 집 앞에서 맴돌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느 날 박수진이 임신한 배를 내밀고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추태를 부리는 거야? 이미 준호를 포기했으면서 왜 계속 붙잡고 있어? 아이가 있는데 너무하지 않아? 이준호가 다시 거짓말을 했음을 알았지만 마음은 이미 평정했습니다. 누가 우리 사이를 망가뜨렸는지 기억나요? 지금 제게 따질 자격이 있나요? 준호, 갈게. 아빠께 다시 투자해 주신다고 했어.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살 거야. 수진이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놓쳐. 이준호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지연아, 정말 이렇게 무심할 수 있어? 오랜 정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 있다고? 수진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당신 같은 건 필요 없어. 이준호가 수진을 밀치자 그녀는 나를 증오하는 눈빛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차량이 내 쪽으로 돌진해왔습니다. 조심해. 이준호가 날 밀쳐냈지만 대신 치어 날아갔습니다. 수진은 고의적 상해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준호는 하반신 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병문안 갔을 때 그는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젠 가세요. 다 자업자득이에요. 김가의 자존심을 안다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병원을 떠났다. 이제는 내 사업에 전념하기 시작했고 몇 년이 지난 지금은 회사 이사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 사무실의 통창가에 서서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며 앞으로의 길이 아직 멀고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더는 두렵지 않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내 인생은 오롯이 내 손안에 있다.